삐, 삐, 삐. 차갑고 단조로운 기계의 음이 수술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멈추지 않는 시간의 초침처럼 생과 사의 경계를 오가는 한 인간의 심장 박동을 대변하고 있었다. 무용등의 새하얀 빛이 스테인리스 스틸 수술 도구들에 부딪혀 섬광을 일으켰고,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들의 임에는 긴장감으로 인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들 모두의 시선은 단 한 곳, 개복된 환자의 가슴에서 붉은 심장을 드러내고 있는 수술 부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한서연의 눈은 그 어떤 미동도 없이 환자의 심장을 향해 있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그녀의 눈매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집중력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손은 섬세하고 정교한 기계처럼 움직였다. 메스를 쥔 손가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혈관을 박리하고 손상된 조직을 절제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지시는 낮고 조용했지만 수술실 안의 모든 이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병원에 출근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박민혁이 파놓은 함정, 즉 살인적인 수술 스케줄을 묵묵히 소화해냈다. 수술실 안에서 그녀는 오직 환자에게만 집중했다. 메스를 쥔 그녀의 손은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정교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마스크를 벗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다시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메첸바움, 석션 준비해. 바이탈은 안정적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소음과 긴장으로 가득 찬 공간 속에서 유일하게 평온을 유지하는 닭과 같았다. 마취과 의사가 다급하게 대답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70에 40 위험합니다. 그 말에 수술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 했다. 어시스트 의사의 이마에서 땀 한 방울이 마스크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한서연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민혁의 협박에 굴복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비열한 행동은 강태준의 사고 뒤에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환자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오직 환자의 심장에만 집중하며 말했다. 혈압 상승제 투여해. 수혈 팩 하나 더 준비하고.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모두 집중해. 그녀의 침착함은 마치 전염병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가 불안에 떨던 팀원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 그녀에게는 수많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며 쌓아 올린 경험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그날 저녁 모든 업무를 마친 한서연은 강태준의 병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언제나처럼 충직한 김 비서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한서연이 들어서는 것을 본 강태준은 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고 김 비서는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병실 안에는 두 사람만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은 링거를 맞지 않는 쪽 팔로 침대 헤드를 조작해 상체를 일으켰다. 그의 움직임은 며칠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져 있었다. 환자는 신원불명의 남성이었다. 몇 시간 전 한적한 국도에서 발생한 의문의 차량 전복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신분증도 휴대폰도 없이 오직 값비싼 옷차림만이 그의 평범하지 않은 신분을 짐작게 할 뿐이었다. 외상은 심하지 않았지만
충격으로 인한 대동맥 박리가 심각하여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였다. 대한대학병원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인 한서연에게 이 긴급 수술이 배정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피곤해 보이는군. 강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상태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요즘 수술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은 그의 눈을 속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서린 깊은 고뇌와 분노의 그림자를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다. 박민혁 부원장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나? 그녀는 환자의 배경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에게 수술대 위에 누운 사람은 오직 살려내야 할 생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복잡하게 얽힌 혈관들 사이에서 출혈의 원인이 되는 지점을 정확히 찾아냈다. 마치 정밀한 지도를 읽어내는 탐험가처럼. 그녀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다. 시간은 흐르고 수술실의 시계는 어느덧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모두가 지쳐갈 무렵 그녀의 손놀림은 오히려 더욱 빨라지고 정교해졌다. 그의 직접적인 질문에 한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강태준은 그녀의 표정을 읽고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김 비서를 통해 병원 내 상황을 보고받고 있어. 당신의 팀원이 교체되고 수술 스케줄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것까지. 박민혁은 당신을 압박해서 내게서 떼어놓으려는 거겠지. 하지만 어젯밤 이후 당신의 눈빛이 달라졌어. 단순한 압박이 아니었던 게야. 봉갑 준비, 워크아웃 프롤렌. 그녀가 손을 내밀자 간호사가 재빨리 봉합살을 건넸다. 찢어진 대동맥의 마지막 부분을 꿰매는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과 손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혈관벽을 한 땀 한 땀 이어나갔다. 마치 숙련된 장인이 생명의 비단을 짜는 듯한 광경이었다. 마지막 매듭이 지어지고 그녀가 지혈 상태를 확인하며 잠시 숨을 고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통찰력은 무서울 정도였다. 그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마치 거대한 제국의 황제처럼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그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지난밤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자신의 아픈 가족사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강태준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다. 갑자기 심전도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터져나왔다. 삐. 길고 단절된 소음이 모두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교수님 비피비입니다. 심실세동이에요. 한 레지던트가 비명처럼 외쳤다. 환자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경련하며 사실상 펌프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수술실을 순식간에 뒤덮었다. 혈압은 측정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모니터의 그래프는 혼란스러운 파형을 그리다 인해 평탄한 직선으로 변해갔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강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감히 자신의 사람을,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그런 식으로 건드린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그는 박민혁이라는 인간을 너무 얕보았다. 잠시 후 그는 결심을 굳힌 듯 입을 열었다. 한 선생,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야. 제세동기 가져와 차지. 200줄 한서연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환자의 가슴에 패드를 가져다 댔다. 모두 떨어져 그녀의 외침과 함께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환자의 몸이 수술대 위에서 한번 크게 튀어올랐다. 그러나 모니터의 직선은 변함이 없었다. 다시 한번 절망적인 정적이 흘렀다. 다시 300줄 차지. 그는 더 이상 애둘러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명백한 살인 미수 사건이었음을 밝혔다. 나는 오랫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현기증과 피로감에 시달려 왔어. 주치의는 과로 때문이라고 했지만 나는 단순한 과로가 아니라고 느꼈지. 그리고 사고 당일 나는 운전 중에 갑자기 심장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의식을 잃었어.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건 그 후의 일이야. 팀원들의 얼굴에 절망의 빛이 서렸다. 몇몇은 이미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이대로 환자를 잃는 것인가? 그 짧은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한서연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포기를 몰랐다. 제세동기가 충전되는 그 찰나의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행동을 했다. 소독된 장갑을 낀 그녀의 왼손이 수술포 옆으로 나와 있는 환자의 차가운 손을 힘껏 움켜쥐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한서연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의심의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대동맥 박리 역시.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자 강태준이 대신 대답했다. 그래, 사고의 충격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아마도 내 몸 안에서 무언가가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겠지. 그는 말을 잠시 멈추고 한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누군가 나에게 느리게 작용하는 독을 사용했다고 확신해. 그리고 그 배후에는 유진그룹 내부의 적이 있어. 그것은 의학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의 경계선에서 길을 잃은 한 영혼을 향한 인간적인 외침이었다. 돌아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발. 그녀는 마음속으로 절규했다. 금속과 기계, 의학 용어로 가득 찬 이 차가운 공간 속에서 그녀의 따뜻한 천희 환자의 손끝으로 전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 손을 통해 자신의 모든 의지와 간절함을 쏟아붓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박민혁이 초기 혈액검사 기록에 대한 접근을 막은 이유. 그는 그 안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독극물의 흔적을 감추려 했던 것이다. 그는 이 살인 미수 사건의 공범이거나 최소한 결정적인 증거를 인멸해주는 대가로 무언가를 약속받은 하수인이었다. 한서연과 강태준. 두 사람은 이제 같은 진실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의사와 환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어둠에 맞서 싸워야 하는 운명으로 맺어진 동맹이었다. 클리어에 다시 한번 환자의 몸이 튀어올랐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길고 긴 직선 위로 기적처럼 작은 파동이 하나 생겨났다. 삐, 그리고 다시 삐, 삐. 불규칙하던 파동은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독리듬으로 돌아온 것이다. 돌아왔다. 심박수 돌아왔어요, 교수님. 누군가의 환호성을 시작으로 수술실 안은 안도의 한숨으로 가득 찼다. 내가 뭘 하면 될까요? 한서연이 먼저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제대로 된 파트너를 찾은 것이다. 우선 증거가 필요해. 내 몸 안에 아직 남아있을지 모를 독의 성분을 찾아내야 해. 하지만 병원 내부의 검사실은 믿을 수 없어. 박민혁이 손을 써뒀을 테니. 한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환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용히 손을 놓았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수술에 집중했다. 출혈 부위 다시 확인하고 봉합 마무리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하지만 마스크 속에서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작은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녀 자신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의사로서의 본능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생명을 갈망했던 순간이었음을 한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하는 것처럼 위장에서 제가 직접 체혈을 하고 검체를 외부의 독립적인 연구소로 보내는 겁니다. 제 의대 동기 중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라면 비밀리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그 후로 몇 시간이 더 흘렀다. 길고 치열했던 수술은 마침내 성공적으로 끝났다. 한서연은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수술실을 나왔다. 초록색 수술복은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마스크를 벗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편에는 생명을 구해냈다는 숭고한 만족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텅 빈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검체 확보와 분석은 한 선생에게 맡기지. 나는 김 비서를 통해 박민혁의 뒷조사를 시작하겠어. 그의 자금 흐름, 통화 내역, 최근에 만난 사람들까지 샅샅이 뒤져보면 분명히 꼬리가 잡힐 거야. 두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정했다. 한서연은 내부에서 의학적 증거를 찾고 강태준은 외부에서 정보전을 펼치기로 했다. 며칠이 흘렀다. 신원불명의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모든 생체 신호는 기적적으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한서연은 매일 아침 회진 때마다 그의 상태를 가장 먼저 확인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이름도 직업도 몰랐다. 그저 자신과 치열한 사투를 함께 벌였던 전우처럼 그의 회복이 유독 마음에 쓰였다. 그 순간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굳건한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위험한 동맹이 시작된 것이다. 한서연은 병실을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깨를 짓누르던 불안감과 외로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사명감이 들어찼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강태준이 버티고 있었다. 두 사람의 조용한 방역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어린 서연은 아버지의 쓸쓸한 마지막을 지켜보며 다짐했다. 절대로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무너지지 않겠다고. 돈과 권력 앞에서 신념을 꺾지 않는 누구보다 단단하고 실력 있는 의사가 되겠다고. 그녀가 독하게 공부해 흉부외과 의사가 된 것은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고 그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박민혁이 바로 그 상처를 이용해 그녀를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분노와 함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졌다. 며칠 후 한서연의 개인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원인 그녀의 오랜 친구였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뒤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전화를 받았다. 친구의 목소리는 낮고 심각했다. 분석 결과 강태준의 혈액에서 극미량의 아코니틴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투구꽃의 뿌리에서 추출하는 이 독성 물질은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심장 부정맥을 유발하며 특히 혈관벽을 약화시키는 특성이 있었다. 그리고 수술 후 닷새째 되던 날 아침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른 아침부터 병원장과 부원장을 비롯한 병원의 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중환자실 앞에 도열해 있었다. 복되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회진을 돌기 위해 중환자실로 향하던 한서연은 그 광경에 의아함을 느끼며 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아주 정교하고 악랄한 독이었다. 소량씩 장기간 투여하면 만성피로와 현기증으로 위장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 치사량에 가까운 양을 투여하면 급성 심장마비나 대동맥 박리와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었다. 게다가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며칠만 지나도 흔적을 찾기 어려운 완전 범죄를 꿈꾸는 자들이나 사용하는 독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친구는 이 정도의 희귀한 독을 사용했다면 배후가 보통이 아닐 것이라며 신신당부했다. 그녀를 발견한 박민혁 부원장이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다. 한 교수 마침 잘 왔네. 자네가 살려낸 환자분께서 드디어 의식을 찾으셨다네. 어서 들어가 보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교활함 대신 아첨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한서연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일단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녀가 중환자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병원장과 임원들이 일제히 그녀를 따라 들어왔다. 한서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고 곧장 강태준의 병실로 향했다. 그녀가 분석 결과를 전달하는 동안 강태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모든 것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다. 같은 시각 김 비서로부터 박민혁에 대한 1차 조사 보고가 올라왔다. 박민혁은 최근 차명 계좌를 통해 거액의 현금을 입금받았으며 그 돈의 출처는 유진그룹의 경쟁사이자 최근 적대적 인수를 시도했던 태성그룹과 연결되어 있었다. 침대 헤드가 약간 올라가 있었고 환자는 눈을 뜬 채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며칠간의 무의식 상태에서 막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흐릿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롭고 깊은 지성이 담겨 있었다. 산소 마스크가 그의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지만 드러난 이마와 콧날 그리고 강인해 보이는 턱선은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태성그룹의 배후에는 유진그룹의 이사 중 한 명인 조원표 전무가 있다는 심증이 굳어지고 있었다. 조원표는 강태준의 아버지 시절부터 그룹에 몸담아온 원로였지만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던 야심가였다. 그는 강태준을 독살하고 그 혼란을 틈타 태성그룹과 손을 잡고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박민혁은 그 계획의 실행을 돕는 하수인이었다. 그들은 강태준이 수술대 위에서 죽거나 살아남더라도 증거를 완벽히 인멸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한서연은 익숙하게 환자에게 다가가 청진기를 그의 가슴에 가져다 댔다. 환자분, 정신이 드시나요? 저는 담당 의사 한서연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남자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한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아왔다. 그의 눈빛은 낯설지 않았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의 시선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듯 했다. 이제 범인은 명확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다. 한서연이 비밀리에 의뢰한 혈액 분석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웠다. 채취와 이송 과정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박민혁의 차명 계좌 역시 그 돈이 강태준의 살인 미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힘들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박민혁이 이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때 등 뒤에서 아첨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병원장이 허리를 굽신거리며 남자에게 말했다. 회장님, 정신을 차리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 대한대학병원의 모든 의료진이 회장님의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한서연 교수가 이번 수술의 1등 공신입니다. 회장님 한서연은 그 호칭의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자 박민혁 부원장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속삭였다. 강태준은 생각에 잠겼다. 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일까? 그의 질문에 한서연은 즉시 대답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처음 채취했던 혈액 샘플입니다. 그 안에는 가장 농도 짙은 독의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박민혁이 제 접근을 막았던 바로 그 샘플이요. 그렇다. 아직 병원의 중앙 검체 보관실에 냉동 보관되어 있을 그 작은 바이알이 이 모든 음모를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한 교수, 자네가 누굴 살려냈는지 아직도 모르는군. 이분은 말이야,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유진그룹의 강태준 회장님이시라네. 유진그룹, 그 이름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었다. 재계 서열 1, 2위를 다투는 거대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을 이끄는 젊은 총수 강태준.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이 가진 무게는 대한민국 전체를 짓누를 정도였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박민혁이 스스로 그 증거를 파기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완벽한 덫을 놓아야 했다. 강태준의 전략적인 두뇌와 한서연의 병원 시스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결합되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한서연은 병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식적으로 강태준의 초기 혈액 샘플에 대한 재검사를 요청했다. 사유는 희귀 유전성 결체 조직 질환 가능성 확인이라는 의학적으로 충분히 타당한 이유를 들었다. 한서연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섰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에게로 향했다. 강태준. 그가 바로 강태준 회장이었다. 며칠 전 그녀가 수술대 위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끌어올린 남자. 그리고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잡았던 그 남자. 이제 보니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으며 수많은 결정을 내렸을 리더의 손이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 속에서 한서연은 여러 가지 감정을 읽어냈다. 놀라움,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아주 희미한 호기심. 그녀는 일부러 동료 의사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등 마치 확신 없는 가설을 증명하려는 초조한 의사처럼 연기했다. 이 소문은 당연히 박민혁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한서연의 움직임에 코웃음을 치면서도 내심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만에 하나 다른 의사가 재검사 과정에서 독의 흔적을 발견하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두 번째 장치가 가동되었다. 그녀는 수술실에서 느꼈던 어떤 감정보다도 더 복잡하고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수술실에서는 그녀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집도이였고 그는 그저 그녀의 손에 목숨을 맡긴 환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병실 안에서 그들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의사였고 그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권력 그 자체였다. 그녀가 눈을 들자 그는 재벌 회장이었다. 강태준이 김 비서를 통해 병원 이사회에
슬쩍 정보를 흘렸다. 미국의 저명한 메이오 클리닉에서 강태준 회장의 기적적인 회복 사례에 큰 관심을 보이며 공동 연구를 위해 그의 초기 의료 데이터를 모두 검토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다는 것이었다. 외부에,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이 개입한다는 소문은 박민혁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는 더 이상 샘플을 그 자리에 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반드시 없애거나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해야만 했다. 강태준 회장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는 병실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방금 전까지 오직 환자의 회복 상태에만 집중하던 의료적인 공간은 이제 보이지 않는 권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정치적인 장소로 변모했다. 병원장과 박민혁 부원장은 마치 오랫동안 충성을 맹세해온 신하들처럼 강태준의 침대 옆에 서서 그의 기분을 살폈다. 그들의 허리는 미세하게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비굴함과 열망이 뒤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남은 것은 덫을 설치하는 일이었다. 강태준은 병원 측에 VIP 병동의 보안 강화를 요청했다. 이 요청을 빌미로 그의 보안팀은 병동 전체에 CCTV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도 모르게 중앙검체보관실로 향하는 복도와 보관실 내부에 초소형 고해상도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했다. 특히 강태준의 샘플이 보관된 냉동고를 정면으로 비추는 각도에 가장 공을 들였다. 한서연은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그저 의사로서 자신의 환자를 확인하러 왔을 뿐인데 순식간에 거대한 연극의 무대 한가운데에 서게 된 기분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강태준에게 향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환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사람을 꿰뚫어보고 가치를 판단하는 경영자의 날카로움, 그리고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 올린 사람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 공존하고 있었다. 마침내 재검사가 예정된 날의 전날, 밤이 되었다. 박민혁이 움직일 가장 유력한 시간이었다. 강태준의 병실, 모든 조명은 꺼져 있었고 오직 김 비서가 가져다 놓은 태블릿 화면의 푸른빛만이 두 사람의 긴장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화면은 여러 개의 분할된 화면으로 검체 보관실 주변의 모든 각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한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강태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그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박민혁 부원장이 한서연의 어깨를 다시 한번 툭 치며 거들먹거리는 투로 말했다. 한 교수, 우리 병원의 자랑이야. 강 회장님 같은 귀한 분을 살려냈으니 앞으로 자네 앞길은 탄탄대로일 걸세. 그는 마치 자신이 수술을 집도한 것처럼 의기양양했다. 그의 속셈은 뻔했다. 한서연을 내세워 강태준 회장과 유진그룹으로부터 막대한 후원과 지원을 받아내고 그 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병원 내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이었다. 마침내 복도 끝에서 한 인형이 나타났다. 의사 가운을 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깊게 눌러서 얼굴을 가렸지만 그 걸음걸이와 체형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박민혁이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검체 보관실 앞에 섰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카드 리더기에 가져다 댔다. 복제된 출입 카드였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리고 그는 유령처럼 안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환자 강태준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주변의 소란스러움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인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직분에만 충실하기로 했다.
회장님, 목소리가 들리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겠어요? 간단한 신경학적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분하고 전문적이었다. 이런 그녀의 태도에 박민혁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지만 강태준 앞이라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지는 못했다. 태블릿 화면이 내부 카메라로 전환되었다. 박민혁은 망설임 없이 강태준의 샘플이 보관된 냉동고로 다가갔다. 그는 장갑 낀 손으로 냉동고 문을 열고 수많은 샘플들 사이에서 응급실에서 부여했던 익명의 환자 번호가 적힌 작은 바이아를 정확히 찾아냈다. 그리고 그는 가운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깨끗한 혈액이 담긴 똑같이 생긴 바이아를 꺼냈다. 그의 모든 행동이 카메라에 선명하게 담기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말에 따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한서연의 눈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펜라이트를 꺼내 그의 동공 반응을 살피고 간단한 질문들을 던지며 의식의 명료함을 확인했다. 그녀의 손길과 목소리에는 그 어떤 사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의사의 순수한 의무감만이 느껴졌다. 강태준은 수많은 아첨꾼과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토록 투명하고 단단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한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강태준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화면 속에서 박민혁은 바꿔치기를 위해 원래의 샘플과 가짜 샘플을 나란히 손에 쥐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범죄 행위가 완벽한 증거로 기록되는 순간, 그는 아직 자신의 머리 위에서 차가운 카메라 렌즈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완벽한 덫에 먹잇감은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있었다. 검사를 마친 한서연이 뒤돌아서 차트를 정리하려 할 때 강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오랜 시간 말을 하지 않아 잠겨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깊고 힘이 있었다. 내 손을 잡았었나? 그 질문에 병실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병원장과 박민혁은 물론 한서연 자신도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사실대로 대답했다. 심장이 멎었을 때 그랬습니다. 의학적인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강태준은 대답 대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의식이 없는 와중에도 자신을 붙잡아주던 그 절박하고 따뜻했던 손길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강력한 의지의 전달이었다. 그는 다시 눈을 뜨고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오직 한서연만이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때 박민혁이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하하, 회장님, 우리 한 교수가 워낙 환자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 말입니다. 이제 회장님의 주치의는 제가 직접 맡아서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으로 특별팀을 꾸렸으니 한 교수는 이제 자기 환자들에게 집중해도 좋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말을 돌리며 한서연을 강태준에게서 떼어놓으려 했다. 강태준의 주치의라는 타이틀이 가져다줄 엄청난 이득을 그는 놓치고 싶지 않았다. 박민혁은 마침내 바꿔치기를 결심하고 진짜 샘플을 자신의 가운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다. 그리고 가짜 샘플을 원래 있던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냉동고 문을 닫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검체 보관실을 나섰다. 그가 복도로 발을 내딛고 문을 닫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복도 전체의 조명이 환하게 켜지며 그의 눈을 멀게 했다. 한서연은
그 말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자신의 환자를 빼앗으려는 행위였다. 부원장님, 환자의 주치의는 집도의인 제가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입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권력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박민혁의 얼굴이 노골적으로 굳어졌다. 병원장 역시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의 눈치만 살폈다. 그는 갑작스러운 빛에 놀라 팔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복도의 양쪽 끝이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 의해 완벽하게 막혀 있었다. 퇴로는 없었다. 덫에 갇힌 쥐의 신세가 된 것이다.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끼며 당황한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때 복도 한쪽 끝에서 익숙한 인물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강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다. 내 의사는 한서연 선생으로 하지. 그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정리했다. 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병원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서연은 놀란 눈으로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밤늦은 시각에 호출을 받고 달려온 병원장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환자복이 아닌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병약한 환자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거대 그룹의 총수다운 위압적인 기운이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그 모든 폭풍의 중심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한서연이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렇게 첫 번째 기싸움은 한서연의 의도치 않은 승리로 끝났다. 그녀는 강태준의 주치의로서 계속 그의 곁에 머물게 되었지만 동시에 박민혁 부원장이라는 위험한 적을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회진을 마친 그녀가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박민혁이 따라 들어왔다. 그는 문을 닫자마자 본색을 드러냈다. 한 교수, 지금 제정신이야. 감히 내 앞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해. 박민혁은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회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여긴 어떻게? 그는 말을 더듬으며 필사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의 질문에 대답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싸늘한 시선으로 박민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혁 부원장, 그 손에 들고 있는 게 뭔가? 그리고 그 가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건 또 뭐지? 한서연은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댄 채 그를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저는 제 환자를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부원장님이야말로 원칙을 어기고 계십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박민혁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원칙, 이 바닥에서 원칙 따위가 통할 것 같아 힘이 곧 원칙이야. 강태준 회장 옆에 붙어 있으면 뭐라도 된 것 같나? 착각하지 마. 당신은 그냥 운 좋은 의사일 뿐이니까. 내 말 잘 들어. 회장님에 관한 모든 것은 나에게 보고해. 일거수일투족 전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도 장담 못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박민혁은 본능적으로 가운 주머니를 감싸 쥐었다. 그는 미친 듯이 머리를 굴렸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야간 회진을 돌다가 검체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확인하러 왔을 뿐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서연 교수가 요청한 그 재검사 말입니다. 절차가 좀 이상해서 제가 직접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박민혁은 서늘한 경고를 남기고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한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조용히 연구에만 몰두하며 환자를 살리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싶었을 뿐인데 현실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그녀의 평온했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그리고 무언가 찜찜했던 기억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를 켜고 강태준의 의료 기록을 다시 열었다. 그는 어떻게든 한서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하지만 그의 어설픈 변명은 강태준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주지. 강태준이 손짓하자 김 비서가 대형 모니터가 달린 카트를 끌고 왔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모니터 화면에는 방금 전 검체 보관실 내부에서 벌어졌던 모든 상황이 고화질 영상으로 생생하게 펼쳐졌다. 그녀는 수술 기록부터 시작해 중환자실에서의 경과, 그리고 가장 처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의 초기 기록까지 꼼꼼하게 훑어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예리한 직감은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는 사고 당시 구급대원이 작성했던 현장 출동 기록과 경찰의 초동 조사 보고서를 병원 시스템과 연동하여 열람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불일치를 발견했다. 박민혁이 몰래 들어와 냉동고를 열고 강태준의 혈액 샘플을 찾아내고 품속에서 가짜 샘플을 꺼내 바꿔치기 하는 모든 과정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본 박민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모니터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양옆에서 나타난 보안 요원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한서연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보고서에 따르면 강태준의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차량 파손 상태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고 되어 있었다. 운전석 에어백도 정상적으로 터졌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런 경미한 사고로 대동맥 박리와 같은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는 것이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지만 의학적 통계로 볼 때 확률이 매우 희박했다. 마치 교통사고는 그의 진짜 부상 원인을 가리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병원장은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강태준은 제압당해 바닥에 무릎 꿇린 박민혁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이제 선택해라. 이대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서 썩을 것인가? 아니면 배후를 불고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것인가? 내 뒤에 있는 자는 널 구해주지 않아. 넌 그냥 쓰고 버리는 말일 뿐이니까. 그녀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만약 교통사고가 원인이 아니라면 그는 왜 쓰러진 것일까? 그녀는 응급실에서 진행했던 초기 혈액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파일을 클릭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예상치 못한 메시지 창이 떴다.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한서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집도의이자 주치의인 그녀의 접근 권한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병원 내에 거의 없었다. 강태준의 말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이 지옥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조원표 유진그룹의 조원표 전무가 시켰어. 회장님만 제거하면 병원에 막대한 투자를 해주고 날 병원장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독을 구한 것도, 사고를 위장한 것도 다 그 사람 짓이야. 그녀는 시스템 로그 기록을 추적했다. 그리고 몇 분 후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휩쌌다. 그녀의 접근 권한을 차단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람은 바로 박민혁 부원장이었다. 그것도 불과 1시간 전에. 그는 왜 그녀가 초기 혈액 검사 결과를 보지 못하도록 막은 것일까? 그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박민혁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강태준 회장의 목숨과 직결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의 처절한 자백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모든 진실의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김 비서의 신호를 받고 병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절망에 빠져 울부짖는 박민혁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병원의 하얀 복도에 드리워져 있던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내고 빛 속에서 쓰러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으며 박민혁 부원장은 그 음모의 일부이거나 최소한 방관자였다. 한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거대한 비밀의 껍질을 자신도 모르게 건드려 버린 것이다. 병원의 하얀 복도는 더 이상 생명을 구하는 신성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들의 욕망과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미로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위험을 감지하고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소란이 잦아들고 경찰이 박민혁을 연행해 간 후 복대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병원장은 강태준과 한서연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병원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몇 번이고 사죄했다. 강태준은 그런 그를 더 이상 질책하지 않았다. 모든 혼란이 정리된 후 그 넓은 복대는 강태준과 한서연 두 사람만이 남았다. 팽팽했던 긴장감이 사라진 자리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박민혁 부원장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다음 날부터 한서연을 향한 그의 교묘하고 체계적인 압박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그녀의 수술팀에서 가장 유능하고 손발이 잘 맞던 펠로우가 갑자기 다른 팀으로 발령이 났다. 병원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었지만 그 속셈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박민혁은 한서연의 손과 발을 묶어 그녀를 외롭게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수술 스케줄은 갑자기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케이스들로 가득 찼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함께 싸워준 동지를 바라보는 눈으로 한서연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고맙소. 한 선생,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진실도 영원히 묻혔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가식도 없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저는 제 환자를 구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의사로서의 제 양심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것들은 당장 수술이 시급하지 않은 환자들이었지만 병원 상층부의 결정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에게 무더기로 배정되었다.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연달아 집도해야 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박민혁은 그녀를 육체적으로 지치게 만들어 강태준에게 신경 쓸 여력을 빼앗고, 동시에 병원 내 다른 의사들에게 한서연이 강태준 회장만 특별 대우한다는 불만이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심산이었다. 교활하고 비열한 수법이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수술실에서의 첫 만남, 서로를 의심하고 시험하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손을 잡았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나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창밖으로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병원을 집어삼키려 했던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냈다. 수술실에서는 그 어떤 힘든 내색도 없이 완벽하게 환자를 살려냈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나와서는 가장 먼저 강태준의 VIP 병실이 있는 12층으로 향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었다. 피곤에 절어 창백해진 얼굴이었지만 강태준의 상태를 확인하는 그녀의 눈빛만큼은 언제나처럼 총명하게 빛났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박민혁이 체포되고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대한대학병원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병원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비리에 연루된 몇몇 임원들 역시 옷을 벗어야 했다. 강도 높은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고, 병원은 창립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개혁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한서연의 이름은 역설적으로 더욱 빛났다. 그녀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의사로서의 신념과 환자를 지켜낸 영웅으로 떠올랐다. 태블릿 화면 속에서 박민혁이 2개의 바이아를 손에 쥔 채 망설이는 찰나의 순간, 강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곁에 대기하고 있던 김비서에게 아주 미세한 고갯짓을 했다. 신호를 받은 김비서는 조용히, 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였다. 병실 밖에서는 강태준의 보안팀과 병원 보안팀, 일부가 그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덫의 마지막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유진그룹 역시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었다. 강태준 회장 살인 미수 사건의 주범으로 조원표 전무가 지목되자 대한민국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그의 구속을 시작으로 유진그룹 내부에 오랫동안 기생해왔던 부패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병상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기처럼 냉혹하고 신속하게 그룹을 재정비했다. 그의 리더십은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강력해졌다. 강태준은 병실 침대에 누워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몸은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충성스러운 김비서가 매일 외부의 정보와 함께 병원 내부의 동향을 그에게 보고했다. 그는 박민혁이 한서연을 어떻게 고립시키고 압박하는지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을 찾아오는 그녀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몇 주가 흘렀다. 한서연의 일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녀를 짓누르던 살인적인 수술 스케줄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녀를 괴롭히던 정치적인 압박도 사라졌다.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과 경외가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오직 환자를 살리고 연구에 몰두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무언가 텅 빈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의사로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이 위험한 게임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회진을 온 한서연에게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한 선생, 며칠 전부터 가슴에 미세한 통증이 느껴지는데 심전도나 모니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군. 그의 말에 함께 있던 간호사와 레지던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다. 모든 검사 수치는 완벽하게 정상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강태준의 부재 때문이었다. 그는 사건이 마무리된 직후 퇴원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싸움을 함께 겪으며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던 사이였지만 그가 병원을 떠난 후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물론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이제 환자가 아니었고 그녀 역시 그의 주치의가 아니었다. 각자의 세계로 돌아간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텅 빈 VIP 병동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의 빈자리를 느끼곤 했다. 아니나 다를까 뒤따라 들어온 박민혁이 과장된 웃음소리를 내며 끼어들었다. 회장님, 수술 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 중 하나입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경안정제라도 처방해 드릴까요? 그는 강태준의 증상을 단순한 심리적 불안으로 치부하며 더 이상의 검사는 불필요하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그는 한서연이 자신의 눈치를 보고 이쯤에서 물러나기를 기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연구실을 나서던 한서연 앞에 익숙한 인물이 나타났다. 강태준의 충직한 그림자, 김비서였다. 그는 이전에 날카롭고 긴장된 모습 대신 정중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한서연 교수님,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녀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것은 강태준 회장이 보내는 저녁 식사 초대장이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환자의 아주 작은 호소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의사였다. 아닙니다. 환자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가장 정확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부원장님, 지금 바로 심장 초음파와 관상동맥 CT 촬영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박민혁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불필요한 검사이며 자신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장소는 병원 근처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전통 한옥 레스토랑이었다. 유진그룹에서 운영하는 VVIP를 위한 비밀스러운 공간이라고 했다. 한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와 그녀는 이제 아무런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초대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와 그녀가 함께 겪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마지막 마침표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문장일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한 교수, 지금 제정신인가? 회장님은 안정이 필요해. 불필요한 검사로 피곤하게 만들 셈이야. 그가 언성을 높였지만 한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만일을 대비하는 것이 의사의 임무입니다. 만약 제 판단이 틀렸다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녀의 확고한 태도에 결국 박민혁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강태준이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검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약속 당일, 한서연은 어색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고즈넉한 정원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그곳은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병원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그녀를 맞이한 강태준은 환자복도, 냉혹한 경영자의 모습도 아니었다. 그는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이 공간의 주인답게
여유롭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수술용 메스보다 더 잘 어울리는 남자였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CT와 초음파 사진 어디에서도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박민혁은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는 듯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한서연을 쏘아보았다. 하지만 한서연은 수십 장의 단층 촬영 이미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아주 미세한 부분을 확대했다. 여기 대동맥을 봉합한 부분, 근처의 작은 혈관에 혈류량이 미세하게 감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와주어서 고맙소, 한 선생. 그가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수술실에서 그녀가 잡았던 차갑고 힘없던 그 손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가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지만 그것은 결코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오히려 폭풍 같은 시간을 함께 견뎌낸 전우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을 아주 사소한 변화를 찾아냈다. 그것은 강태준이 호소한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않은 그녀의 집요함과 실력을 증명하는 결과였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한서연은 다시 강태준의 병실을 찾았다. 그녀가 검사 결과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자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 조용히 물었다. 이제 제법 건강해 보이시네요, 회장님. 한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강태준은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미소 지었다. 다 당신 덕분이지. 물리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어쩌면 내 인생 전체를 구한 건지도 몰라. 그는 그동안 못다 했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녀의 용기와 신념이 아니었다면 그는 죽거나 혹은 살아남았더라도 평생을 배신과 의심의 지옥 속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박 부원장은 내가 이 검사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지.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한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대답을 시작으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더 이상 환자처럼 굴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켜 앉아 한서연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듯 바라보며 말했다. 사고 당시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나? 그들은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차분히 복기했다. 한서연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털어놓았다. 그녀가 왜 그렇게까지 진실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강태준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깊은 상처를 이해했고 그녀가 홀로 감당해왔을 삶의 무게에 숙연해졌다. 그는 그녀에게 유진그룹이 전액 출자하는 공익의료재단의 설립 계획을 밝혔다.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한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역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받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초기 보고서와 부상의 정도에 약간의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이 그들 사이에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다. 조원표 전무와 그 일당에게서 환수한 지분으로 만들었어. 이 재단은 병원의 정치나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 오직 실력 있는 의사들이 소신껏 연구하고 환자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거요. 그는 재단의 고문 위원 명단 가장 첫 자리에 한서연의 이름을 올려놓았다.
당신 같은 의사가 더 이상 외부의 압력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고 싶소. 이건 내 고마움의 표시이자 우리 사회를 위한 작은 속죄요. 그러나 그들의 교감은 박민혁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한서연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강태준과 가까워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며칠 후 늦은 밤 퇴근하는 한서연을 박민혁이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둡고 인적이 드문 주차장은 그의 위협적인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한서연 교수, 요즘 너무 나서는 것 같지 않아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한서연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신념과 인생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와 존중의 표현이었다. 그녀가 평생 꿈꿔왔지만 혼자서는 이룰 수 없었던 거대한 꿈을 그가 실현시켜 주려는 것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달빛이 부서지는 고즈넉한 정원을 함께 걸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따뜻했다. 한서연은 두려웠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를 마주보았다.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민혁은 비웃음을 흘리며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내일이 뭔데? 죽은 네 아버지가 남긴 빚 갚느라 의사 된 거 아니었나? 병원 일에만 신경 써. 괜히 엉뚱한데 기웃거리다가 힘들게 지켜온 의사 가운 한순간에 벗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강태준이 걷다가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술실에서 내 손을 잡았던 순간을 기억하오. 그의 뜬금없는 질문에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는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어. 평생을 의심하고 경쟁하며 살아온 내게 그 손길은 내가 잊고 살았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었지.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솔하고 부드러웠다. 그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 이야기에 한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존경받는 의사였지만 동료의 배신으로 억울한 의료 소송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였다. 박민혁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자신을 협박한다는 사실에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단순히 야심가가 아니었다. 그는 타인의 약점을 파고들어 짓밟는 것을 즐기는 악마였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남자의 자신감과 한 여자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남자의 조심스러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겠지. 한서연 선생, 그의 부름에.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민혁은 얼어붙은 그녀를 남겨둔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혼자 남은 한서연은 차가운 주차장 기둥에 몸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병원의 하얀 복도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깊었다. 이제 위협은 그녀의 경력을 넘어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까지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말로 혼자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강태준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의 눈은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믿음이 이 깊은 어둠 속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빛이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태준 씨, 이제 시작이에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하나로 겹쳐졌다.
치열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진정한 평온과 함께 새로운 사랑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가 한서연의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듯했다. 박민혁이 남기고 간 어둠 속에서 그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비열한 협박은 그녀의 가장 약하고 아픈 곳을 정확히 후벼 팠다. 아버지, 그 이름은 그녀에게 긍지이자 동시에 평생의 멍해였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실력 있는 의사였지만 권력과 돈에 눈이 먼 동료의 모함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법정 싸움에서 패소하고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떠안은 채 병원에서 쫓겨난 아버지는 결국 화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